저는 올해로 40살이 조금 넘은 여자입니다. 제게는 남들에게 말 못할 비밀 같은 일이 있었어요. 너무 서럽고 화도 나는 일이라서 누구에게 절대로 말하지 못할 것만 같았는데 이 채널을 알게 되고 용기를 내어 사연을 쓰게 되네요. 제게 있어서 가장 가깝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다 보니 한동안은 그 어떤 사람들의 말도 믿을 수가 없어서 페인같이 살기도 해보았었는데요. 이제는 모두 훌훌 털어버리고 앞으로의 인생에만 집중하고 싶어요. 그럼 제게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거의 고아나 다름없는 삶을 살았었어요. 부모님 모두 제가 어린 시절 돌아가셨고 할머니 집부터 시작해서 친척 집을 돌며 자랐으니까요. 친척도 부모님이 계실 때나 친척이지 오갈 곳 없는 신세가 되고 보니 가까운 이웃보다도 더 멀게 느껴지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사람들은 모두 제가 짐이 된다고 하셨어요. 어린 나이였지만 저를 두고 하는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섭기도 했고 밤잠을 설치기도 했었죠. 아니 그렇다고 우리 집에 쟤를 데리고 살 순 없잖아요. 어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요. 그래도 어쩌겠어. 저렇게 부모 다 죽고 혼자 남은 애를. 노인네 혼자 어떻게 보라고. 난 싫어요. 안 된다고요. 우리 애들 보기도 바빠 죽겠는데 내가 남의 집에까지 보게 생겼어요? 싫다면 싫은 줄 알아요. 절대 안 돼요 나는. 친척분들은 저를 두고 싸우셨어요. 결국 저는 나이가 엄청 연로하신 할머니 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친척 할머니셨는데 연세가 많으시고 홀로 폐지 줍는 일을 하시면서 겨우겨우 생활을 하고 계셨었어요. 저도 한창 보살핌을 받아야 할 나이였지만 할머니 집에 살면서 청소며 밥 차리는 일이며 제가 참 많이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할머니가 거동이 불편하실 정도까지 되자 저는 어느 먼 친척 집으로 다시 얹혀 살게 되었고 그 집에 있는 형제들에 의해서 참 많이도 괴롭힘을 당했었어요. 짓궂은 남자 형제는 저의 속옷을 꺼내서 마구 펼쳐놓기도 했고 제가 가져가야 할 준비물을 일부러 숨겨놓기도 했고 그랬었어요. 그냥 제가 자기네 집에 있다는 것 자체가 싫다고 했는데 저는 정말 매일 밤마다 눈물을 흘리며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 세월은 고등학교를 입학할 때까지도 계속되었어요. 이 집 저 집을 옮겨 다니며 눈치를 보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항상 생각했어요. 내게도 가족이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 나중에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되면 난 정말 내 가족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잘해줄 거야. 조금만 참고 견뎌보자. 나한테 가족이 생길 때까지. 저는 그렇게 마음속으로 되뇌이며 제게도 가족이 생길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저는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맡겨두었다고 하신 작은 돈을 어느 친척분이 제게 주셨고 그 돈으로 작은 월세방을 얻어 살았어요.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집에서 부업도 하고 패스트푸드점에서 알바도 하면서 생활비를 벌었고 겨우겨우 힘들게 졸업장을 딸 수 있었습니다. 성인이 되고 난 후에는 무조건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 수 있는 일을 찾았어요. 주말에는 여전히 패스트푸드점에서 알바를 했고 주중에는 저를 써주는 작은 회사에 취직도 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가장 먼저 출근을 해서 모든 사람들의 책상을 닦아놓고 청소도 직접 다 했어요. 사람의 진심은 통한다고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니 저를 좋게 봐주신 사장님이 월급도 올려주시고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20대 초반은 정신없이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반지하에 곰팡이가 피어있는 집에서 탈출할 수 있었고 여전히 원룸이었지만 따뜻한 햇살이 드는 2층으로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항상 외로웠던 것 같아요. 외로움이야 어린 시절 부모님을 잃고 난 후 계속되었지만 그래도 더 특별하게 많이 힘들어했었어요. 이 따뜻한 집에서 함께 있어줄 가족이 있다면 너무나 좋겠다는 생각을 단 한순간도 안 한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유일하게 힐링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습니다.
회사에서 조금 떨어졌지만 아주 작은 카페가 있었는데 연세가 조금 있으신 사장님이 제게 친근감 있게 대해주셨거든요. 저는 그곳에서 차를 마시며 몇 시간씩 있기도 했고 책도 읽었어요. 특별히 커피가 마시고 싶었다기보다는 누군가 저를 반겨줄 곳이 있다는 것에 마음의 위안을 삼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기에 한 남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를 만난 건 바로 그 카페여서였어요. 그 남자 역시 저와 같이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몇 달 전부터 종종 그 남자와 마주쳤고 서로 눈이 마주치면 살짝 어색하게 모른 채를 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사장님은 제게도 그 남자에게도 친근하게 대해주셨는데 사장님과 이야기를 하는 그 남자의 목소리가 중저음에 그 멋있다고 혼자 속으로 생각한 적도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가 많이 온 적이 있었어요. 저는 우산을 가져가지 않는 상태라서 퇴근하고 가는 길에 그 많은 비를 홀딱 담았고 카페로 들어가려고 하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뒤에서 어떤 남자가 우산을 제게 씌워주는 겁니다. 화들짝 놀란 저는 순간 멈칫하며 누군지 쳐다보았는데 카페에서 마주치던 바로 그 남자였어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그렇게 가까운 데에서 보게 된 것 같아요. 저기 괜찮으세요? 비를 많이 맞으신 것 같은데. 아, 네. 비가 많이 오네요. 오늘 비 오는지도 모르고 우산을 안 가져왔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하긴요. 사실 아까 뛰어가는 뒷모습을 보고 그쪽인 것 같긴 했는데 실례가 될 것 같아서 망설이고 있었거든요. 좀 더 빨리 씌워드릴걸. 죄송하네요. 나 아니에요. 정말 감사할 뿐인걸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 남자와 저는 자연스럽게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친절한 사장님이 건네주는 하나의 수건을 나누었으면서 서로의 온기를 느끼기도 했어요. 늘 멀리서만 바라보다가 처음으로 그렇게 가까이 그 남자를 바라보니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잘생기고 멋지더라고요. 저는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고 혹시나 그 사람이 제 심장 소리를 들을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날 저희는 처음으로 같은 테이블에 앉아 따뜻한 유자차를 함께 마셨습니다. 카페 사장님은 보란듯이 저희들 보고 잘 어울린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은 들은 저희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떨구었죠. 사장님, 잘 어울린다뇨. 혹시 이분이 불쾌하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남자친구분이 계실 수도 있고요. 아니, 남자친구가 있는 사람이 혼자 카페에 이렇게 자주 와서 몇 시간씩 앉아있다가? 내가 보기에는 둘 다 짝이 없는 것 같은데 나이도 비슷하고 외모도 잘 어울리는데 이쯤에 연애 한번 해보는 건 어때? 저희 두 사람에게 그렇게 말을 하시는 사장님을 저는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함께 합성을 하고 굉장히 기분 좋은 만남을 뒤로한 채 아무런 성과 없이 헤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거짓말처럼 다음날 또 그 카페에서 그 남자를 만났어요. 나중에 얘기를 듣고 보니 그 남자도 제가 그 카페에 올 줄 알고 갔었다고 하더라고요. 저 역시도 혹시나 그 사람이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거기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저희는 서로가 서로를 원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날 카페에서 우연을 가장한 만남이 이루어진 후에 저희는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으며 자주 연락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하나하나 그에 대해 알게 되면서 저는 온 신경이 그 사람에게 집중되었고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도 하루 종일 몇 번씩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감기와 사랑은 속일 수가 없다고 제 마음은 어느덧 그 사람을 향해 커져 있었고 그 사람 역시 그런 저의 마음을 느끼게 되었나 봅니다. 제게 어느 날은 물었어요. 자신을 좋아하는 게 아니냐고요. 제대로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었는데 그 남자는 제게 말하더군요. 저기 사실
저 그쪽 많이 좋아해요. 예전에 카페에서 자주 마주칠 때부터 유심히 봐왔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스토커는 아닙니다. 오해 마세요. 그래서 말씀인데, 저, 어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이 부끄러웠던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저희는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죠. 저는 정말 좋았어요. 아주 많이 행복했고 그 남자가 마치 제 가족이라도 된 듯 든든한 울타리의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전에 아주 잠깐씩 만났던 남자가 있었지만 그 정도로 깊게 사랑에 빠지진 않았거든요. 그 남자는 저보다 2살이 많았고 전문대를 졸업하고 기술을 배워 엔지니어 쪽에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자기 의견이 강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무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정말 착하고 온순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이 남자처럼 성향이 약간 그랬거든요. 눈치라도 많이 보면서 살아서 그런 건지 남한테 싫은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고 피해를 끼치는 일은 더더욱 싫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너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서로에게 배려했고 서로가 좋아하는 것을 해주려고 노력도 했습니다. 가족이 항상 그리웠던 저는 이 남자를 진짜 가족같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혼자 살고 있는 집에 자주 놀러 왔었는데 남친이 집에 가고 나면 빈자리가 너무 커서 혼자 힘들어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럴 때마다 은근히 오늘 밤에는 함께 있어 주었으면 하는 생각도 많이 했었고요. 이런 저의 마음을 아는 남친도 꼭 결혼을 해서 함께 하자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영원히 헤어지지 말자고요. 오빠가 조금만 있으면 평생 함께 해줄게. 알았지? 무서워하지 말고 문 꼭 잠그고 자. 따뜻한 남친의 말을 들으며 하루하루를 즐겁게 연애했어요. 그런데 남친은 아버지를 굉장히 무서워했었어요. 가끔씩 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하라는 것을 안 하면 많이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여서 대학 진학부터 직장에 취업하는 것까지 모든 것을 아버지가 결정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오빠네 아버지 정말 그렇게 무서워? 성인인데 아직도 무서워하다니 어느 정도시길래? 모르겠어. 난 그냥 어렸을 때부터 너무 트라우마로 지내다 보니까 그게 당연하게 된 것 같아. 오빠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해? 어? 그냥 뭐 내 스스로 포기했던 것 같아. 처음엔 안 그러려고 되들기도 해봤는데 결국엔 뭐 그런 식으로 살았네. 뭐 나뿐만 아니라 우리 엄마도 많이 힘들어하시지. 그렇구나. 글쎄, 난 부모님이 안 계셔서 그저 그런 부모님이라도 내 곁에 계시면 좋겠다고 생각할 뿐이야. 남친의 말을 듣고도 저는 한편으로 부러웠던 것 같아요. 어쨌든 자식 일에 그렇게 참견을 해주신다면 사랑이 있다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남친 아버지가 저를 반대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일반적인 부모님보다 그 정도가 많이 지나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아보았더니 남친의 아버지이셨어요. 다짜고짜 당장에 회사 앞으로 찾아온다는 말씀을 하셨고 잠시 후 정말 회사 근처로 오셨더라고요. 건물 1층에서 만나 뵙게 된 남친 아버지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당장 헤어져. 너 같은 게 감히라는 말씀을 하신 후에 그대로 가버리셨습니다. 그 한마디를 하려고 회사 앞까지 찾아오셨나 봐요. 딱 보기에도 성격이 불같으시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스타일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죠. 인사를 해도 받아주지도 않으셨고 제 말은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았으니까요. 잠시 후 자신의 아버지가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남친은 제게 대신 사과를 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우리 아빠. 상처 많이 받았지. 뭐라고 하셔? 어? 아니야. 오빠 이해해. 내가 뭐 볼 게 있나. 부모도 안 계시고
그렇다고 직업이나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 난 괜찮아, 오빠. 태연하게 말을 해보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어딘가에라도 기댈 가족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들면서 많이 힘들더라고요. 며칠을 생각하고 고민한 끝에 저는 제 마음을 다잡기로 결심했어요. 남친이 너무나 좋고 저도 사랑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니까 마음을 굳게 먹자고 생각했죠. 그리고 남친에게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저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걸요. 남친 역시 저와 항상 결혼하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었기에 그러면 아버지가 하자는 대로 하지 말고 자신의 뜻을 굽히지 말라고 했어요. 남친과 저는 그 말을 하면서 서로 굳은 약속을 했고 그 후로 저희는 더욱 깊은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연애 기간 총 2년 반 정도 되었을 때 남친과 저는 결혼을 다짐했어요. 다행히도 남친은 어머니가 자신의 편을 들어준다고 했고 어머니를 먼저 만나 뵙자고 했죠.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이셨는데 너무 인품이 좋으시고 남친의 말을 잘 들어주시는 분이셨어요. 너무 반가워요, 아가씨. 우리 아들이 아주 많이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들었어요. 결혼하고 싶다고요? 네, 어머님.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 따뜻하게 맡아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럼요. 아가씨도 남의 집 귀한 딸인데 당연히 따뜻하게 맞아야죠. 우리 집 양반 미리 봤다고 들었어요. 보통이 아니라서 상대하기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큰 결심해줘서 고맙네요. 나는 언제나 아들이 하고 싶다는 건 다 해주자는 사람이에요. 쉽지 않을 거지만 난 언제나 아들 편에 서서 힘이 되어줄게요. 그러니까 아가씨도 꼭 포기하지 말고 힘내요. 감사해요, 어머님. 너무 감사합니다. 마치 제 친어머니라도 된 듯이 제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말씀해 주시는데 눈물까지 흘릴 정도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게 만약 엄마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느낌일까 싶기도 하고 그저 너무나 좋았죠. 그리고 그 후로 저희는 남친의 아버지와 마주하게 되었고 아주 힘든 나날들을 보내면서 결혼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혼 승낙이고 뭐고 그런 건 아예 없었고 그냥 끝까지 안 된다고 하시는데 남친이 짐을 싸서 집을 나와 저희 집에 머무르게 되면서 반억지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식도 처음에는 하지 않고 혼인신고 먼저 하고 있다가 한참 후에나 작고 조용한 결혼식을 치를 수 있었죠. 그 과정에서 시모의 얼굴에는 작은 멍자국도 보였고 뭔가 안 좋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당장에 저도 며느리로서 인정받지 못했으니까요. 그저 가끔 시모가 일하시는 식당에 가서 인사를 드리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하는 것밖에는요. 저희는 부부가 되자마자 빨리 아이를 갖자고 했어요. 시부가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손주가 생기면 뭔가 달라질 것 같았거든요. 세상 천지 자신의 핏줄이 나온 며느리를 인정 안 해주는 법은 없을 테니까요. 회사를 다니면서 집안일까지 하느라 피곤하긴 했지만 남편이 곁에 있으니 항상 행복했고 아이를 갖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좀처럼 생기지 않더라고요. 제가 워낙에 이런 쪽에는 잘 알지도 못했고 알려줄 부모님이나 언니도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기도 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미리미리 엽산도 챙겨 먹어야 하고 산정검사라는 것도 받는 것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1년 정도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자 그제서야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았는데 난소에 물혹 같은 것이 좀 크게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행히도 악성은 아니라서 바로 제거를 하면 괜찮을 거라는 말에 그것만 하면 바로 임신이 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무릎을 떼어내고 시간이 더 지나도 임신의 기미는 보일 줄은 몰랐죠. 시댁에서의 제 위치는 예상하신 대로 바닥이었습니다.
시모는 정말 저를 예뻐해 주시는 천사 같은 분이셨지만 시부는 아직도 저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계셨으니까요. 더군다나 말끝마다 저를 무시하는 말을 많이 하셨는데 굉장히 서럽고 힘든 나날의 연속이었죠. 아니 어쩌다가 저런 걸 데려와서는 이 애미가 어떤 년인지 알아야 근본을 알지. 어디서 굴러 먹다 온 에이지로 모르고 저러고 있으니 이 집안 망하는 꼴 순식간이다 순식간. 당신은 왜 그런 소리를 해요? 우리 아들이 사랑하는 아내예요. 우리 집 며느리라고요. 결혼한 지 1년도 더 넘었는데 아직도 그러면 어떡해요? 아니 이 여편네가 너 지금 두 눈 똑바로 뜨고 나한테 뭐라고 시부리는 거냐? 이게 정말 한 대 맞고 싶냐? 시부는 시모를 굉장히 무시하시는 분이셨어요. 이 집안에서 자신의 의견만 추구했고 다른 사람들의 말따위는 모두 묵살해버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차려드리는 밥상에는 마치 벌레라도 있는 듯이 숟가락으로 휘적휘적거리면서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셨는데 그걸 보는 제 마음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이럴 때 남편이 나서서 좀 얘기를 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많이도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어릴 때부터 시부의 말이라면 꼼짝도 못하고 살았던 사람이라 그런지 쉽사리 제 편을 들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저의 결혼을 그렇게 이끌어간 것이 거의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다고 시부를 피하지 않았어요. 그 후로 오히려 더 많이 시댁에 들렀습니다. 아이는 생기지 않아 힘들었지만 그래도 시부도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잘 챙기려고 혼신의 힘을 다했죠. 회사를 쉬는 날에도 들렀고 가끔 일찍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도 들러서 시부가 평소에 좋아하신다는 음식을 사가지고 가기도 했어요. 피한다고 해결된 문제는 아닌 것 같았으니까요. 저를 본체 만체하셔도 그냥 음식만 놓아두고 가기도 했고 인사만 드리고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도 일찍 회사가 끝나서 시부가 좋아하는 해물탕을 포장해다가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모는 아직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을 시간이고 남편도 야근 때문에 늦게 왔었거든요. 기회가 되면 같이 식사도 하면서 얘기를 좀 해보려는 생각에 시댁으로 향했는데 그곳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시부가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것이었죠. 야시시한 옷차림을 하고 입에 담배까지 물고 있는 여자와 맞닥뜨리니 막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 여자는 오히려 제게 먼저 말을 걸었어요. 이 집 며느리? 오빠, 이 집 며느리 듣던 대로 딱 불쌍하게 생겼네. 반가워? 앞으로 자주 보일 거야? 네? 누구세요? 누군지는 차차 알게 될 거니까 너무 궁금해하지 말고. 애도 못 낳고 몇 년을 버티다니 정말 대단해지기긴 하네. 얼굴이 화끈거려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시댁을 빠져나와 버렸어요. 이 얘기를 남편과 시모에게 해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 엄청나게 고민을 하며 일주일쯤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정말 황당하게도 시부는 시모를 집에서 쫓아내고 그때 그 여자와 함께 산다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 당당하게 그 말을 하고서는 시모를 내쫓아냈다고 자랑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은 아주 큰 상처를 받고 눈물까지 흘리며 시부에게 왜 그러냐고 따졌지만 워낙에 시부의 성격이 완강하기 때문에 들은 채도 하지 않으시고 앞으로 새로운 어머니에게 잘하라는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셨어요. 저희 부부는 시모를 만나 저희 집에 들어와서 사시라는 말씀을 했지만 시모는 많이 상처를 받으셨는지 그대로 식당까지 그만두시고는 어디론가 떠나버리셨습니다. 행방불명이 되어버린 시모를 찾느라 남편은 매일매일 반 미친놈처럼 찾아다녔지만 꽁꽁 숨어버린 시모를 찾을 길은 없었어요. 한동안 폐인처럼 살고 있는 남편과는 반대로 시부는 매일매일 그 여자와 룰루랄라 하며 다녔습니다. 시댁에는 이미 시모의 흔적을 샅샅이 지워버린 후였고 시모에 대해서는
입 밖에 얘기도 꺼내지 못하게 하셨죠. 하루는 저도 너무 답답해서 남편에게 한 소리 했습니다. 여보, 아버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야? 어떻게 어머님을 그렇게 내쫓아? 요즘은 이혼하면 제3분 할이 다 해주셔야 하는 건데 해주지도 않으셨잖아. 그냥 몸만 내쫓으신 거 아니야? 어머님이 뭘 잘못했다고? 당신은 왜 가만히 있어? 어머님이 불쌍하지도 않으셔?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떨구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도 왜 이렇게 답답한지, 그 모습이 보기 싫어 일부러 회사에서 늦게 오기도 하고 가끔은 친구를 만나 조금 늦게 들어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점점 지나가 결혼 7년 차에 접어들게 되었어요. 그동안 시부의 동거녀는 제게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면서 집안일을 시키기도 했고 참 많이도 부려먹었습니다. 자신이 뭐라도 된 양 제게 행색을 하는데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 미치는 줄 알았어요. 시부는 항상 입이 닳도록 제게 말했습니다. 아직도 애소식 없냐? 너는 도대체 출신 성분이 어찌 되느냐? 남들은 셋, 넷씩 잘 갖는 애를 하나도 못 갖고 결혼은 못하러 했냐? 문제 있는 고아녀 때문에 에이 우리 집안씨가 마르게 싸주 그냥. 죄송해요, 아버님. 그래도 제게 딱히 문제는 없다고 하니까. 그럼 내 아들이 문제 있다 소리냐? 이게 정말 말하는 꼬라지가 아주 가관이네. 어느 집신지도 모르는 너 같은 년 며느리로 받아주니까 이게 뭐가 어쩌고 저쩌지? 부모 없는 년은 이래서 티가 난다니까. 해 못 낳는 년 필요 없으니까 이제라도 당장 나가. 당장. 시부의 말에 저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가져야 하는 강박관념과 스트레스 때문에 잠도 잘 오지 않아 급기야 수면제를 먹는 날까지도 생겼죠. 회사 사람들이 저를 걱정할 정도로 얼굴은 거칠해졌고 몸 상태는 좋지 않았습니다. 몸이 이러니 아이를 갖는 일은 더더욱 힘들 수밖에요. 요즘은 불임이 아니더라도 난임 부부가 워낙에 많은데 시부는 이런 상황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잔소리만 퍼부으니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남편이 제게 대하는 행동이 뭔가 못마땅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무슨 말을 해도 시큰둥해 있고 아이를 갖자고 얘기를 해도 자꾸 저를 피하는 것 같기도 했고요. 거의 한 달 가까이를 잠자리도 하지 않고 뾰루퉁한 모습의 남편을 보니 화가 나서 무슨 일이 있느냐고 말했어요. 그랬는데 남편의 대답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신 혹시 무슨 약 먹어? 어? 약이라니? 무슨 약? 피임약 같은 거 말이야. 나 솔직히 당신 늦게 들어오고 친구들 만난다고 하는 것도 다 이해하려고 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 당신이 밖에서 남자들 만나고 다니고 피임약 먹는 것 때문에 임신이 안 되는 거라고. 뭐가 어째?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어디 말 같지도 않은 말을 듣고 나한테 그래. 내가 그럴 사람이야, 어? 내가 어디 그럴 사람이냐고. 정말 나를 그렇게밖에 생각 안 하는 거야? 당신 정말... 남편은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면서 혼자 오해를 하고 있더군요. 저는 몹시 화가 많이 났습니다. 이렇게까지 저를 의심하는 남편이 이해가 되질 않았거든요. 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저를 생각하다니 배신감이 어마어마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의심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고 저는 그 의심의 근원지를 결국 알아내었어요. 바로 시부의 동거녀였더라고요. 저를 보면서 똑바로 해라, 밖으로 돌면서 딴 생각을 안 한다 그런 말들을 많이 쏟아내길래 제가 혹시나 해서 남편에게 무슨 말을 했느냐고 여쭤봤더니 그제서야 본색을 드러내시더라고요. 결혼 10년 만에 저는 시댁에서 아주 큰 배신감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 내가 얘기 좀 해줬다? 멀쩡한 여자 남자가 왜 결혼 10년이 다 되도록 임신 한 번에 못하게 했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피임약을 먹었다거나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너 맨날 늦게 들어온다며?
그런 것도 다 밖에서 따로 놀려고 그런 거 아니겠어? 부모 없는 애들은 원래 다들 이렇더라고. 누구한테 제지를 당하면서 살았던 인생이 아니니까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아니,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씀 하시는 건데요? 도대체 왜요? 왜긴 왜야? 너 같은 애가 우리 집 씨름 말라버리니까 내가 답답해서 하는 소리지. 우리 여보가 얼마나 손주를 기다리는 줄 아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주 대끈키게 만들기나 하고. 시부의 동거녀가 하는 말은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어 저도 모르게 시댁에 있는 방문을 발로 확 차버렸는데 그 순간 때마침 시부가 집에 들어왔죠. 갑자기 그녀는 제게 맞았다고 하면서 울기 시작했고 시부는 제 뺨을 아주 세게 날리면서 당장에 이 집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이런 못 배운 년 같으니라고 근본 없는 연주제에 시애미를 때려? 2년이 10년 동안 애도 못 낳은 연주제에 어디 잘났다고? 당장 나가라. 우리 아들에서 당장 떨어져 이 찰거머리 같은 년아. 당장! 너무 억울해서 뭐라고 말을 할 새도 없이 시부는 저를 질질 끌고 저희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저와 시부의 모습을 본 남편은 놀란 토끼 눈을 해서 쳐다보고 있었고 시부는 제가 자신의 동거녀를 데리고 시댁집을 깽판에 쳤다고 말에 부풀려 하시면서 이런 여자를 당장 내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안 그래도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였는데 시부의 이런 말을 듣고 남편은 저를 원망의 눈빛으로 쳐다보더군요. 그리고 시부가 제 옷가지 몇 가지를 어거지로 챙겨서 나오는 동안 남편은 그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시부는 제 손을 무력으로 낚아채서 현관 밖으로 끌고 나갔어요. 이러지 마세요, 아버님. 왜 이러세요, 정말. 제가 뭘 어쨌다고요. 오해세요, 오해. 이런 빌어먹을 년. 너 같은 게 우리 집에 와서 되는 게 하나도 없다. 감히 네 주제에 어떻게. 당장 나가라. 이 집안에 발도 붙일 생각하지 마. 현관문 소리가 쾅 하고 닫혀버렸고 저는 그 길로 내쫓아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들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애원하고 싶지도 않았고 제게 그런 모함을 하고 욕설을 퍼붓는 사람들 곁에 다시는 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때의 제 심정은 거의 모든 인생을 자포자기한 상태였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생각나는 것도 없었고 또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것도 없었고요. 그렇다고 기대의 친정이 있는 것도 아니었기에 저는 갈 길을 잃은 어린 양 마냥 길거리를 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이나 눈물이 흐른 후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덧 밤 12시가 넘은 시각이더군요. 어떤 술 취한 아저씨가 제게 와서 비틀거리며 행패를 부리려고 하길래 일단 어디라도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찜질방에 갔고 그곳에서 회사도 가지 않고 며칠을 버텼습니다. 회사 사람들의 전화도 받지 않고 또 남편의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었거든요. 그 후에는 밖에서 멍하니 밖을 바라보며 길거리에 있는 여의자에 앉아있기도 했고 공원 의자에 하루 종일 있다가 졸다가 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저는 거의 패닉 상태였기 때문에 솔직히 하루하루 시간 가는 것도 잘 기억이 나질 않아요. 사람이 너무 충격을 받으면 정확하게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제가 딱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저는 노숙을 하게 되는 신세가 되어 있더군요. 며칠 씻지도 않았지만 그것도 별로 이상하지 않았고 하루에 한 끼를 먹는 둥 마는 둥에도 그건 역시 별로 이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될 대로 되라라는 식으로 자포자기하며 얼마나 버텼을까. 그날도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제게 와서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떠지지 않는 눈을 뜨며 앞을 바라보니 상상하지도 못한 인물이 제 앞에 서 있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저를 너무 예뻐해 주셨던 시모였습니다. 시부에게 쫓겨난 후 연락이 안 되고 행방불명이 되었던 시모가
제 앞에 찾아오신 거예요. 어머님? 어머님 맞죠? 왜 여기 이러고 있어? 우리 아가 왜 여기 있는 거야? 얼른 일어나자. 나랑 같이 가자. 아이고, 우리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데 여기 이러고 있어. 어머님, 어디 가셨던 거예요? 왜 저를 버리고 가셨어요? 어머님 없이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그래. 다 안다, 알아. 아휴, 얼마나 힘들었을꼬. 그러니까, 이제 정신 차리고 나랑 같이 가자, 어? 저는 시모의 따뜻한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시모와 함께 택시를 타고 시모가 살고 있는 작은 집으로 들어갔어요. 시모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쫓겨난 후 여기저기 다른 식당 일을 전전하면서 살다가 겨우 이 작은 집을 마련했고 바보같이 당하고만 있던 세월이 억울해서 시부에게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셨다고 했어요. 이혼을 제대로 했었으면 시부가 갖고 있던 땅과 다른 건물을 재산분할했을 텐데 시부는 의도적으로 그러고 싶지 않아 자기를 내쫓았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던 중 지인을 통해 변호사를 소개받았고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하셨어요. 뒤늦게 마음을 다잡고 제 남편에게 연락을 해서 저의 상황을 듣고는 저를 많이 찾아다니셨다고도 했습니다. 제 남편과 같이 갈 만한 곳은 싸그리 다 뒤졌다는 말을 하셨고 남편이 저를 많이 그리워한다고도 했어요. 저는 시모의 집에서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게 되었습니다. 깨끗하게 몸을 씻고 며칠간 잠을 자고 시모가 차려준 맛있는 밥을 먹으면서 마음의 위로도 받게 되었죠. 제가 처음에 생각한 것처럼 시모는 정말 제 친정엄마였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며칠 후 시모는 제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건네셨어요. 재민이 오라고 해도 돼? 이제 만날 수 있겠어? 어머님, 저 아직은요. 아직 그러고 싶지 않아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그래, 그러자. 앞으로는 행복한 날만 남았으니까 조금 더 천천히 하자. 알겠어. 제 남편을 만날 수 있느냐는 말에 저는 조금 더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를 그렇게 쫓겨나게 내버려둔 남편을 원망하고 있었거든요. 시모는 그 후 시부에게 이혼 소장을 보냈고 그 과정에서 시부의 동거녀가 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돌려놓은 것도 확인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정말 웃긴 건 시부는 그런 걸 자세히 알고 있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자기 고집이 강하고 남의 말은 잘 안 들으시는 분이 어쩌면 동거녀가 자신의 재산을 빼돌린 것도 잘 알지 못하고 그러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동거녀가 시부의 인감과 동장 등을 몰래 빼돌려서 한 짓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시부는 동거녀와 헤어지게 되었어요. 불법적인 명의 이전은 다시 취소가 되었고요. 그러면서도 시부는 당당하게 시모에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래, 내가 다시 받아줄 테니까 와서 살림이나 똑바로 해. 알았어? 뭐? 이 영감탱이야 받아줘? 받아주긴 뭘 받아줘? 너 같은 인간 말종하고는 상종하기도 싫다. 이혼 소송하고 못 봤냐? 출석해서 법원 가서 얘기해. 정확하게 재산 분할할 거고 내가 챙길 거 다 챙길 거야. 이놈아, 내가 평생 결혼 생활하면서 너한테 들은 욕이랑 맞은 거 생각하면 깜빵에 쳐놓고 싶어. 뭐라고? 이 옆에 내가 정말 미쳤나? 너 미쳤냐?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냐고? 그래, 이제서야 제정신이 된 걸 너무 후회한다. 후회해. 너 한번 앞으로 얼마나 잘 살아보자. 난 더 이상 너 같은 쓰레기랑 할 말 없으니까 할 말 있으면 내 변호사랑 얘기해. 알았어? 시모는 정말 다른 사람이 되어 있으셨어요. 너무나도 멋지게 시모에게 한 방 크게 날려주신 시모가 세상에서 가장 멋지셨습니다. 시모와 함께 서 있는 제 모습을 힐끔 쳐다보시더니
한숨을 크게 쉬시던 시부에게 시모는 정말 멋진 말씀을 하셨어요. 내 딸은 왜 쳐다봐? 애 못 낳았다고 맨몸으로 내쫓을 때는 언제고? 너 같은 인간은 쳐다보지도 못하는 귀한 애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얘와 관련돼서 그 어떤 입도 놀리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알겠어? 아니, 이 여편 내가 정말 단단히 미쳤구만. 시몬은 제 손을 꽉 잡고 당당히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빠져나온 그곳에는 제 남편이 서 있었어요. 오랜만에 만난 남편은 얼굴이 까칠하고 다크서클이 턱 밑까지 내려와 있었어요. 어디 갔었어? 내가 얼마나 찾았는데,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미안해,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바보 같았어. 남편은 저를 보며 눈물을 흘리며 말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저 역시 또 눈물이 흘려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 원망 많이 했지. 나 많이 미워했지. 당신 내쫓기는 애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던 바보가 나야. 많이 미워하고 많이 원망해. 하지만 나 당신 없이는 못 살겠어. 정말이야. 단 하루도 마음 편하게 있어 본 적이 없어. 그래, 원망 많이 했었어. 당신 정말 바보 같았어. 무슨 일이 있어도 나 꼭 지켜준다고 했잖아. 근데 당신 아버지랑 그 여자 말만 듣고 어떻게 나를... 어떻게 내가 그렇게 되도록 가만히 놔둘 수가 있어? 남편은 저를 말없이 안아주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다시 하나가 되었어요. 남편은 그날 저녁 저를 찾아 사방팔방을 헤맸다고 하더군요. 저는 하염없이 걷다가 다른 동네까지 건너가서 찜질방에 잠이 들어있던 며칠 동안 말이죠. 그 사이 핸드폰 배터리는 다 되어 꺼져버렸고 어떻게도 저를 찾을 수가 없었다고 했어요. 사람이 엇갈리려면 이렇게 엇갈리기도 하나 봅니다. 남편과 저 시모는 시부의 동거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리를 했고 시모가 시부에게 한 이혼 소송 역시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이 나게 되었어요. 시부가 그동안 시모는 식당 일을 시키며 생활비를 직접 벌어쓰게 하라고 시켜놓고 자기는 불륜을 저지르고 도박을 하려 다녔었다는 것도 다 탄로가 났습니다. 그제서야 남편은 시부의 그늘에 갇혀있던 지난날에서 벗어나 자신의 어머니와 아내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 것 같아요. 남편은 시부를 찾아가 말했어요. 아버지, 정말 아버지 밉네요. 저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걸로 이제 끝이에요. 부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저는 제가 지켜야 할 이 사람들 꼭 끝까지 지키며 잘 살아가겠습니다. 이놈이 어디서 말버릇장머리가 있다위야? 실컷 나서 뼈 빠지게 먹여 살리고 가리켰더니 이제는 더 이상 아들로서 제게 아무것도 해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버지만 신경 쓰고 사세요. 아버지 방식대로. 저는 제 방식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남편은 어느새 든든한 가정이 되었고 저희는 다시 새 출발을 했어요. 시모와 함께 진정한 가족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거죠. 단 한 번도 시모를 불편하고 느끼지 못할 정도로 시모가 좋았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제가 시모 없이는 살 수 없을 정도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생기지 않던 아이가 생겼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고생을 하며 아이 갖기에 여념이 없던 저희 부부에게 이제서야 아이가 생겨나게 된 것이에요. 자연적으로 임신이 될 가능성은 정말 희박했는데 병원에서도 기적이 일어난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이 모든 것이 저희 가족이 진정으로 하나가 되어서 생긴 일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행복하게 10달을 품고 지냈고 이제 그 아이가 벌써 돌이 지나 아장아장 걷기 시작했답니다. 지금 저는 늦음하기 시작한 육아로 허리가 나갈 것 같지만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해요. 이대로 저희 가족의 행복이 영원히 끝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에요. 여러분들도 힘든 일을 조금만 참고 견뎌내시면 분명히 기적같이
좋은 일이 찾아올 것입니다. 제 사연을 듣고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 마칠게요.